벌써 들어오셨어. 어떻게 감사합니다. 스페인 태아님, 어떻게 세상에. 내가 괜히 쪽지 보내서 부담스러우셨던 거 아니에요? 듣다가 나가셔도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쪽지 보내는 사이. 아주, 아, 너무 강요했잖아. 오, 영그루님,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든든하다. 우리 팀. 연금님도 오셨어? 어머, 응, 응. 웬일이야. 내 쪽지 보냈지. 세상에. 와, 긴장 완전히 풀어졌는데? 나는 지금 콧물이 줄줄줄줄. 어쩜 그렇죠. 좋아. 오늘 건강 아, 상태가 안 좋으셔갖고 오늘 꼬머니가 자만하시고 꼭 봐주세요. 잠깐만 아, 있어봐, 이거를. 캐나다 쌤 언니한테 쪽지 못 보내드렸구나. 다음에 꼭꼭 제가 나방하기 1시간 전에 다 뿌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나 엄청 큰 용기 내서 쪽지 보낸 거예요. 태아님한테도 그렇고 저기 아, 나 진짜 용기 내서 보낸 거예요. 그런 거 참 못하는 꼬먼니 왔소. 그런데 라방을 하고 있어. 아, 정말. 그러게. 그러게. 정말. 정말. 잠깐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너무 제주가 미비해가지고 음, 헤매고 있어요. 음, 그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할랍니다. 그래도 할랍니다. 네. 자, 그러면 벌써 12시가 됐네요. 6분이 들어오셨어요. 너무 웬일이야. 감사하다. 근데 저희가 목소리가 오디오 체크를 한 거를 해놓고 들어봐야지 체크가 되는 건데, 듣지는 않고 그냥 둘이 녹음만 했어요. 그냥 소리가 합시다. 어떠세요? 괜찮으신지 모르겠네. 예.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5일 여기는 프랑스 파리 12시. 저는 꼬먼니 여기는 한국 저녁 8시. 저는 수. 라꼼수 2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후!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오프닝을 이렇게 해놓고 둘이 뭐가 좋을까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라디오 방송인가요? 네, 라디오 방송이라고 들어주시면 라디오 방송 맞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을 지난 2주, 저희가 방송을 2주마다 한 번씩 하는 방송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나혜성님과 같이 첫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같이 좀 할까 해서 시작했는데, 너무 미흡한 게 많아서 끝나고 나서 둘이 조금 시간을 가졌거든요. 가까운 지인들한테 얘기도 좀 듣고 했는데, 제가 욕심이 과해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중간에 방송이 또 이렇게 끊어질지 모르거든요. 네. 예원 언니 들어오셨네요. 지금 저 생각보다 세인트 위님은 프라하에 계신 분 맞으시죠? 아닌가? 그래요. 우리는 너무 글로벌해, 지금. 우리 일단 반가 인사부터 먼저 잠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하고 나서 시간도 빌었고 테크닉적으로 문제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여러분과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나누자. 그래서 했는데 러브미 홈님
반갑습니다. 예. 아, 한국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세인트. 맞아. 일러스트 하시는 분 한국에 계시는 분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반갑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미흡하더라도, 1년 딱 눈 감고 가기로 했거든요. 24명 멋진 언니 모시고, 1년 한번 가보자 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2주에 한 번씩 시간 되시면 와서 같이,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차 준비, 다들 해오셨나요? 차 준비를 해오셨는지 모르겠네. 여튼, 오늘 만날 분은요, 루이즈 브루주아, 이 루이즈 브루주아 언니 일단 먼저 제가 생애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녀의 작업에 대해서 또 수가 연이어서 하고요. 저희가 또 간단한 2주 동안 하면서 나눴던 소회들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저희가 만나볼 저기 밑에 턱 깨고 계시는 루이즈 브루조아 언니. 멋진 언니. 네, 멋진 언니죠. 그 멋진 언니가 1911년 크리스마스 날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제가 사진 세팅을 잘 미리 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루이 브루조아, 여기가 루이 브루조아고요. 엄마는 조세픈 포리오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물론 2년 후에 그 동생 피에르가 태어나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옷 보세요. 이 아버지는 그 파리 아주 센터 중심에서 테피스트리 갤러리, 그러니까 타펫이죠. 뭐지? 맞나요? 네, 그 테페스트리. 테피스트리 갤러리를 열고 엄마 쪽도 그 앤틱 가게 좀 유명한 골동품 사업을 외가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파리에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부르주아 맞아요. 그래서 그 파리 중심 센터에 생제르망이라고 하는 생제르망 데프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거기서 아빠는 갤러리하고 뭐 이런 사업들을 넓혀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 생제르망 그 지역은 지금은 굉장히 그 좋은 동네 근처에 다 갤러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라틴 지구라 그래서 거기 이제 파리 보자르 미술학교 국립미술학교가 있고요. 거기 뭐 외과 대학, 소르본 대학 그 학교 주로 이제 학교들 많이 있는 센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면 파락군이라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어느 학교 나와야지 어디 가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고등학교가 그런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도 다 그 지역에 다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그 우리 부주아 언니. 부르주아. 이고요. 이름부터가 부르주아. 이름부터 부르주아 언니. 이 언니가 옛날 그 인터뷰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뭐라고 돼 있더라. 네. 어릴 때 본인은 거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고 그 네. 파리에 있는 갤러리 라파이트나 프랭땅 백화점에서 거의 옷을 사주셨고요. 맞아. 명품. 늘 샤넬 같은 유명 브랜드만 입고 자랐던. 근데 아버지는 교육에 있는 인색해서 교육비는 일절 지원해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 엄격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8살 때 이 가족은 테피스트리 복원 아틀리에를 센터에서는 갤러리가 있지만 그걸 복원을 하는 아틀리에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요. 그 파리 남부에 있는 앙토니에다가 그 부조아 8살 때 그때 와우. 땅을 사서 굉장히 큰 아틀리에를 만들어서 거기서 복원 사업을 했었는데 그 8살 때 동시에 사실은 루이즈한테 가장 그 가까이 있고 귀중한 엄마가 스페인 독감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그 이후부터 거의 12년을 병석에 누워 계시게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좀 아프죠, 엄마가. 네네. 거의 한 10년을 계속, 그리고 그 가까이에서 엄마를 돌보고, 그리고 네. 센터에 가서 그 테피스트리 아틀리에 가서는 또 그 복원 도안을 그리고 하는 일들을 이 어릴 때 이 루이즈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이후에 이제 굉장한 인연을 만납니다. 어머님이, 여기 어머님이에요. 조세핀 어머님. 음, 어머님과 어릴 때 루이즈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어, 어머니일까요? 여기는 피에르고, 여기는 루이즈고, 여기 옆에 아빠가 아버지, 있는데요. 아버지. 아버지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엄마가 사실 아니고요. 11살 때, 그 당시에는 그, 좋은 가문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그 또 출세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승승장구. 그래서 어릴 때 이 영국의 그 세디 고든 리치먼드라고 하는 영어 가르치는 보모가 엄마가 병석에 있으니까 음, 같이 이 집안에 아예 들어와서 네. 10년을 같이 아이들과 같이 살게 돼요. 입주 그래서 가정교사죠. 입주 가정교사.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마치 가족같이 외출하는 그렇게 해서 10년을 아이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이자 어, 언니, 가까운 언니, 거의 엄마같이 따르고 음, 지냈던 그녀가 사실은 아버지와 불륜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세리는 사실은 루이 아버지, 부르주아의 아버지의 정부가 되죠. 그래서 이 얽힌 이 관계와 그 이후에도 그 아버지의 행동들, 그 음, 불륜을 그 엄마는 묵인이 아프셨고 워낙에 또 성품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다 묵인하에 그냥 10년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다 지내는 거를 참고, 네. 그거를 루이즈는 또 보게 됩니다. 지켜봤죠, 묵인하고 참고 지켜봤죠. 그걸 지켜보게 돼요. 어릴 때. 그래서 그러한 아픈 어린 유년기의 시절들을 음, 계속 가슴에 품고 지내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그녀의 작업에서 아주 중요한 그 작업의 주제가 되죠. 네. 네. 그리고 그녀가 10년 후에 어머니 조세핀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녀의 나이 21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죠. 그리고 학교 명문 리세 베넬록이라는 학교를 거쳐서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은 소르본을 들어가요. 소르본을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는 아틀리에서 여러 가지 아틀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아틀리에 모습들입니다. 네. 이런 아틀리에를 거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당시에 만났던 폴 꼴렌이라는 사람과 베르낭 레제라는 그 교사 밑에서 이게 이제 베르낭 레제고요. 네. 레제의 아틀리에에서 조각과 음, 드로잉을 원래는 수학을 전공을 했으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공을 바꾸게 네. 됩니다. 네. 바꾸게 되고 음, 음, 여기는 그 당시에 바로 전공을 바꾸면서는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들이 네. 그녀가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 볼 꼴랭이의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음, 그 당시에 에꼴 보자르 국립 그 학교 미술학교의 모습이고요. 그 사파로 나온 거고 이거는 현재 국립미술학교 아틀리에 멋지다. 장면입니다. 진짜 음, 꼬마님 멋진데요. 보고 나면 네. 가서 그림 그리고 싶을 거예요. 네. 진짜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예, 그녀가 그런 그 20대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전공을 완전히 바꾸고 그러다가 만난 남자 어, 로버트 골드워트라는 미국인을 만나고 38년 만나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네. 예, 이주를 하죠. 이주를 하죠.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녀의 모습이에요. 그때 나이가 27. 이때는 38년인데, 아마 그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유럽인들이 그 당시에 33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망명 내지 이주를 해서 맞아, 맞아. 넘어가거든요. 예. 맞아, 맞아. 그래서 로버트 골드워트는 굉장히 유명한 또
그 역사가예요. 미술 역사. 그래서 미국으로, 뉴욕으로, 그의 그 고향인 미국, 뉴욕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해서 그때부터, 판화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때 나이 27, 8에, 다시 또 다른 그 장르의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이어서 40년, 41년, 이어서 아들 2명을 출산을 하게 되죠. 그 첫 아이는 입양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두 아이는 그 출산을 해서, 출산과 육아의 시간들과 더불어서 작업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여기 또 다향 갤러리 카페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거창에서 지금 갤러리 어머머머. 카페 하신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39년부터 45년, 그러니까 계속 판화 작업과 이렇게 작업을 한 내용들을 드로잉과 판화 작업들을 하면서 전시를 하죠. 이제 이런 드로잉 작업과 이런 것들을 해서 쭉 작업들이 이제 그녀의 나이 30년, 30대 10년 정도는 그 새로운 뉴욕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의한 뭐 희망, 또 거기 또 왜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육아를 하면서 그 고향에 대한 향수, 그러다 보니까 또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러면서 예전의 집과 여자에 대한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나중에 그 수가 집과 여자라는 그 작업들의 또 설명을 드로잉과 대리석 작업으로 이어진 작업들을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30대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계속 전시를 하게 됩니다. 뭐 전시 내용을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뉴욕에서 개인전을 45년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파나 프로젝트, 이게 지금 그 파나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이 파나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작업들이 점점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마에서 그녀의 작업을 구입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다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듯이 작업을 막 시작했다가 51년, 그녀의 나이 40에 뉴욕에서 루이 부르주아 아버지의 죽음을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그 해 동시에 부르주아가 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참 약간 아이러니한 상실감과 또 뭔가 또 그런 것들이 같이 있던 해였어요. 네. 그녀 작업의 원천이기도 했고 어떤 원망과 분노와 원천이기도 했던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면서 또 헨리 로엔펠트라고 하는 그 박사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상담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죠. 네. 가지고 있다가 한 십몇 년 작업을 그렇게 하면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그 이후에 64년, 뭐 5년, 6년 쭉 그 당시 페미니스트 운동, 뭐 집회, 토론, 전시 활동들이 한참 그 미국 전역을 돌고 있었을 그 당시 그녀도 작업을 그들과 함께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50대 조금 중반 정도 됐죠. 50대 그렇죠. 중반 정도. 40대. 그러니까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그쵸. 50대까지죠. 50대까지 그쵸, 이어지면서 그쵸.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은둔하면서 작업이 전환되고 네. 소재도 좀 바뀌어요. 무거운 소재에서 가벼운 라텍스로 바뀌고 그런 시간들을 사망 후에 계속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작업, 그 대리석과 청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태리를 또 여행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녀의 또 그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두 번째 결혼, 출산, 육아가 넘어지고 또 새로운 전환기가 와요. 그 전환기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었던 로버트 골드워터의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나이 62세.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그녀의 작업들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아버지의 파괴라는 그 작품도 있는데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작업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때부터는 그녀의 작업들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이거 뭐 좀 커져가요. 작업 사이즈도 커지고. 네. 그런 작업들을 이제, 그녀의 나이 60대, 70대, 80대, 80대까지, 90대. 90대. 점점점 그녀가, 커져요. 점점점. 그쵸? 예, 까지 계속 이때는 남편 사망과 너무 이제 힘들었지만 그녀의 작업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 최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녀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모마에서 그 첫 여성 예술가로서는 회고전 처음이었던 82년, 그녀의 나이 70세입니다, 심지어. 70세 때 그 뉴욕 노마에서 회고전 이후에 뭐 휴스턴, 시카고, 오하이오, 미국은 뭐 물론이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유럽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된 그 회고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80대 카셀 유명한 카셀 도큐멘트. 네, 맞죠. 도큐멘타, 네, 82이에요, 그때가, 심지어. 리옹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 심지어 저희 나라, 광주 비엔날레에 1997년, 그때 참여했던 나이가 87세. 그렇게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로 국제적인 지명도를 확고히 하는 시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방점을 88세 1999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으면서 정점을 찍죠. 그리고 나서 90년대 넘어가면서 그녀의 작업은 조금 또 양상이 또 달라지게 돼요. 87년부터 그러니까 시기가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작업이 조금 큰 사이즈보다는 나중에 또 거미로 또 계속 그녀의 최대 그 작업인 거미 작업들이 계속 큰 박물관에 이렇게 선보이게 되는 그런 전시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작업 양상들이 조금 바뀌면서 셀 시리즈가 나옵니다. 천을 꿰매는 조각과, 그리고 이제 그녀가, 아버지를 용서하거나 어머니에 대한 또 그런 마음들을 스스로 돌보는, 그 상처를 돌보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2007년 그리고 2007년 테이트 모던 뽕비두에서 또 회고전을 또 크게 하죠. 근데 사실은 그녀가 1997년 87 이후에는 건강상 이유로 거의 외출을 안 하고 인터뷰도 거의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작품은 계속 회고전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돌고요. 그러다가 2010년에 5월 31일 루이즈 부르조아는 심장마비로 9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네. 네, 이렇게 그녀의 파란만장한 100년사를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수가 그녀의 작품들을 좀 나눠서 보여주실 겁니다. 수 받으세요. 네. 아, 99살 때까지 사셨는데, 그 수많은 작품 중에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될까 고민 엄청 하다가, 정말 한 10작품도 안 되나요? 10작품 좀 넘나요? 그 정도 되는 작품인데, 보시고, 이 작품에 좀, 루이스한테 관심을 가지신 분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찾아보시면 수많은 작품이 구글에 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루이스 부르주아, 센 언니죠, 연희도,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이 2주 동안 이 언니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꼬머니가 성실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성실한 여자입니다. 예민하고 성실한 여자 작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냥 이 작품 어때 보이시나요? 이 작품이 어떤 거를 연상시키시나요? 이 작품은 제목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제, 제목이 없는 무제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결혼을 해서 미국을 이주한 후에 드로잉한 작품이 남아 있어요. 1941년. 타이틀은 없지만 출산 장면입니다. 루이스의 전생에 걸쳐서 작품의 주제는 거의 다 자전적인 내용이에요. 자기가 겪었던 겪었던 일화, 아버지의 불륜에 의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를 회상하면서 그 주제로 작품을 했던 시기,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모성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작품한 시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드로잉뿐만 아니라 꼬머니가 이렇게 하셨듯이 드로잉, 판화, 청동, 그 다음에 뭐 이태리 가서 그 돌을 깎는 그 하얀색 대리석 작업, 설치 작업까지 정말 100년 동안 그 당시에 때때마다 손을 안 댄 매체가 없어요. 모든 재료를 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출산 장면을 그림 일기 쓰듯이 남겨놓은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게 보이시나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드로잉. 그 다음에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또 우리 스페인 아, 태아님께서. 네, 행복해 그쵸?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아빠에 대한 분노를 지금은 표출하지 않고 있었을 때인데요. 이제 뒤에 조금 더 보시면 아빠에 대한 그런 분노가 그냥 폭발하는 그런 시기에 했던 작품을 보시면 놀랍스럽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나마 그런데 루이스는 대부분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 있는 형태를 그려요. 여성을 상징하는 게 뭐죠? 이런 젖가슴이죠. 젖가슴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만든 형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보실 작품은 이게 몇 년도 작품이죠? 46년, 47년 그쯤에 했던 작품이죠. 물론 뉴욕에서 뉴욕에서 살면서 했던 작품인데요. 이때 작품은 집하고 여자를 연결시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자의 얼굴이 있나요? 집에 다 가려져 있죠. 집과 여자를 결합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그 루이스는 집에 대한 생각을 달리 했었던 것 같아요. 꼬머니는 이 작업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집이란. 꼬머니에게 집이란. 일단 사전적 의미는 집은 가족들이 있는 안정되고 편안한 공간이지만, 또 다른 정의가 있겠죠? 이렇게. 집에서는 할 일이 태산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얼굴이 가려진 채로, 형상화된, 그려진 이 누가 봐도 여자의 몸이죠. 루이스는 아버지의 그 불륜을 묵인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작은 소녀가, 힘없는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억압이라는 감정이래요. 성적 억압도 있을 것 같고 그 공간에 대한 억압. 집이란 것은 굉장히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이 루이스에게는 절대 편한 공간이 아니었겠죠. 그 집 시리즈는 나중에 이렇게 이런 조각 작품에서도 보여지는 일련의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거를 설치한 작품일까요? 제목은 하나는 아이의 방, 하나는 부모의 방입니다. 근데 이 설치 작품은 무려 80대에 설치를 한 작품이거든요. 이것은 테피스트리 집안에서 자란 루이즈의 자기의 방을 설치한 작품이고, 오른쪽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님의 방을 설치한 작품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꼬머니는 여기서 어떤 엄마 부모님의 방을 보면서 혹시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위장이에요, 위장. 위장. 위장이지. 너무나 가지런하게 지금, 음. 바라는 마음이겠죠. 화해 네, 바라는 마음, 가지런하게 베개가 음, 놓여 음. 있잖아요. 그러길 바랬겠죠. 이 어린 그러니까. 루이즈가,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았으면 어땠을까? 80 노인이 다시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작업을 했었을 루이즈를 생각하니까 좀 마음은 많이 아프네요. 어머나, 이게 누가 좀 하트를 지금 이렇게, 하트도 엄, 받네. 아, 어머, 라이프를 하다 보니까. 지윤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도 받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고모언니가 아까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파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은 1974년 남편이 죽은 후 63세 때 제작한 작품인데요. 여기 보세요. 좀 어두운 천으로 가려져 있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 석주님께서, DJ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핸드폰으로 지금 이 아버지의 파괴 작품 아래 하단에 보이는 작업은 사이즈가 네, 엄청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 이게 일부만 이제 거의 조금 쪼개서 그런 거지, 네. 작업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네, 작업 사이즈가 237, 365, 네, 248cm입니다. 엄청 네. 크죠? 그리고 여기 위아래에 보이는 뭔 것 같으세요, 다들? 여성을 상징하는 가슴입니다. 그 가슴 사이에는 남성을 상징하는 뭐 페니스 그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 작품은 아버지의 파괴라는 제목을 딱 들으면 정말 아버지를 부셔버리고 싶은 루이즈의 부셔버릴 거야. 그런 공격성이 정말 돋보이는 건 아니죠. 공격성이 보이는, 최고의 공격성이 보이는 그런 작품.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대부터 계속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이 있는 그런 그림들, 그러니까 작품들을 엄청나게 해대요, 진짜로. 지금 그러니까, 네, 석주 DJ님께서 카메라를 네. 좌우로 한 번씩 훑어주시면 네, 좋겠어요라고 하시네요. 네. 잘 보이시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네, 이게 또 전시장 큰 홀에서 또 전면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는 준비를 못 했는데 나중에 관심이 네, 있으시면 또 보시면 작업만 좀 기억해 두셨다가 보시면 네, 사이즈 크기를 좀 감안을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검은색 천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루이즈의 색감이 거의 다 붉은색이 많아요. 아니면은 분홍색. 근데 붉은색이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로는 좀 공격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색깔을 선택하는 이유도 다 있거든요. 뭔가 빨간색은 강해 보이고 공격성을 띠고 또 권위적인 색깔이기도 하죠. 자, 다음 그림 빨리빨리 봅시다. 자, 이 작품.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묻혔어. 안 보여. 이거는 누구를 잡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여러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시겠죠? 누굴까요, 모르면 꼬마님? 모르면 바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작품인데, 나선영 조가 2002년 거의 90대 초반, 그러니까 80대 후반, 90대가 됐을 때 이런 설치 작업을 또 하셨대요. 물론 아이디어만 내셨겠죠.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바로바로 아버지의 불륜 상대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세디 언니, 세디 예, 언니. 세디 언니인가요? 이거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루이스가 자기가 꿈을 꾼다는 거죠. 정신 분석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세디 언니를 어떻게, 잠깐만, 카페. 잠깐만요. 네네. 어머, 네. 세인트님, 죄송해요. 제가 실언을 했네요. 바보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자, 테피스트리에, 그러니까 카펫에 둘둘둘 그 불륜녀를 말아서, 루이스의 꿈 이야기예요. 둘둘둘 말아서, 이불을 빨래를 짜듯이 짜서 죽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대요. 꿈에 맨날 나타냈대요. 그리고 살인마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루이스가 나는 꿈에서 그녀를 죽이는 살인마였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신분석을 받을 때. 이렇게라도 죽이고 싶었겠죠. 저도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조각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어릴 때 엄마한테 얘기 들었던 그 식탁 위에 빈 그릇을 놓고 나이 들은 루이즈가 그 그릇을 계속 깨면서 부서진 유리 파편들을 이기면서 지나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거든요. 네. 그 분노가 절정에 항상 마음속에 평생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돌돌돌 말아서 달기까지 했습니다. 죽이고 이어가시죠. 싶었대요. 네. 자, 다음. 루이즈 언니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이 작품. 이 작품의 제목은 왜 당신은 그렇게 멀리 달아났습니까? 입니다. 이 두 상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작품이에요. 1990년 80대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 헝겊은 루이스가 이제 훗날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면 다 유품이 될 천들, 그리고 거즈. 거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각조각 한 땀 한 땀 제작한 작품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거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불륜을 묵인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 또 애증,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했다고 해요.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말년에 이런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치유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바느질은 어쨌든 단순한 복원의 차원이 아니었고, 어린 시절 늘 봤던 게 바늘이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복원을 하고, 또 그러니까 복원을 한다는 것은 망가지고 이렇게 낡은 것들을 다시 새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작업을 하면서 엄마와 화해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어요. 자, 이 작품도 거의 80대 말 90대쯤 돼서 했던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아이와 엄마라는 작품입니다.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리딩 대연님 참여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이시네요. 아, 그랬구나. 오늘 아주 수의 지인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작품은 이제 아이와 엄마라는 작품인데,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드로잉 작품과 좀 이어지는 작품이죠. 이거는 오히려 이제 80대, 90대를 넘어갈 때 했던 작품인데, 딱 보면 출산 장면 같죠. 정신분석적으로는 이 아이하고, 그러니까, 루이스와 엄마의 관계는 불완적 애착 관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엄마를 부정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애착관계? 그러니까 엄마가 20살 때 돌아가셨을 때, 미운 감정이 더 많이 들었겠죠.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겠지만, 이 작품. 자, 이게, 꼬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요 작품도 거의 80대에 했던 작품이죠. 셀이란 작품이죠. 우리나라 그쵸. 말로는 밀실이란 작품입니다. 자, 꼬머니가 코펜하겐에 가서 직접 보셨던 요 작품 한번 감상, 평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 우리 꼬머니가 좀 얘기해 주시면. 이미 뭐, 지금 사이즈도 보면 거대하죠. 엄청나게 크고요. 굉장히 그 전시 공간 자체가 굉장히 층고가 높기도 했고, 뭐 일단 작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놓을 수밖에 없긴 한데, 저는 이걸 관람했었을 때 그 전시장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무서웠겠다. 굉장히 위압적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딱 들어섰을 때 위압적이었어요. 그래서 허걱하다가, 거기 조용히 있다 보니 마음이 안정되는 좀, 굉장히 차갑고 어둡고, 조금 낯설고 무섭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그 거미의 이 다리들이 안으로 몰려 있잖아요,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지 그 근처에 철망 가까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안정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네, 이 셀 밀실 작업은 80대에 시작이 됐고요. 이 밀실은 안에 있는 그런 설치들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런 물건들, 그다음에 물건들도 있고 남성을 상징하는 그런 인체들을 해체해서 넣어놓은 작품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루이스가 그렇게 말을 했대. 모든 밀실의 작품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좀 그런 공포? 엄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구석에서 울고 있었던 그 어린 루이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 정말 너무나 유명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거미의 정말 여인. 지금 아마 조금 미술 애호가 님들께서는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작품 어디서 봤는데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거미 여인이라고 불리죠. 이 작품으로 인해서 꼬머니가 말씀하셨듯이 1999년인가요? 황금사자상 받았을 네, 때가? 1999년. 네, 맞아요. 네네네. 그 이후로 몬트리올에도 이분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글쎄, 몬트리올에 있나? 그 순회 전시했을 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전시는 있겠지만 거기 완전히 소유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구입은 몇 개 예, 안 예. 되니까 네네네. 거대한 소장 작품은 여섯 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6작품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빌라 맞아요, 맞아요. 스페인.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스페인 빌바오 미술관 앞에 있죠. 당첨되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리움에도 있었다가 네, 지금 다른 데 옮겼다고 하네요. 저도 네, 리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튼 네. 자, 거미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해야죠.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거든요. 거미의 제목은 마망입니다. 꼬머니, 마망의 뜻이 뭐지요? 엄마. 네, 애기들이 맞아요. 마마 이러면 엄마 이렇게. 네, 네, 네. 네. 와, 전 세계의 모든, 우리들은 엄마한테 무너집니다. 마망, 엄마. 그녀는 이 거대한 작품을 마망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이 거대한 설치 작품을 세계 곳곳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엄마의 직업? 엄마가 했던 일들이 뭐였죠? 테피스트리 복원가였습니다. 루이스 집안은 테피스트리 복원을
하는 가업을 이어갔던 그런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거미하고 엄마는 왜 동일시했을까? 엄마도 낡고 해진 천을 복원을 하는 사람이었고, 거미도 찢어진 그물을 재빨리 탁 복원시켜갖고, 내 알을 보호하는 그런 곤충의 복원 기술을 가진 곤충이었죠. 그래서 이 거대한 조형물 아래에서 위를 탁 쳐다보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알들은 굉장히 매끄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미는 어쩌면 루이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따뜻한 존재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거미가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루이자한테도 따뜻하게만 했을까요? 남편의 불륜을 보고 아이들한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지 않았고, 공격적인 태도의 엄마 밑에서 크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작품은, 요 거미 작품은 6개 중에, 뉴욕의 록펠러 재단에서 한 2개인가 3개 정도를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6개 중에. 자, 이 작품은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 앞에 전시된 거대한 루이스의 작품이고요. 자, 짜잔. 우리나라에도 작품이 있습니다. 누가 왔군요. 샀을까요? 누가 샀을까요? 리움이라고 했잖아요. 누구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기업의 삼성문화재단에서 삼성가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이 리움 갤러리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볼 수 있으시냐면 호암미술관, 네, 호암미술관으로 옮겼답니다. 이렇게 설치 작품. 제가 꿈 언니한테도 질문할 게 참 많았는데 정신없이 작품 설명을 한다고 제가 잊어버렸던 것도 많네요. 우리가 늘 그래요. 서로 네. 이렇게 네. 짜놓은 대본에 구멍이 다 쑥쑥 필요 뚫리네. 없어요. 멋대로 합니다, 멋대로. 그래도 저는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엄마를 상징하는 작품인 마망이라는 큰 거미 작품도 있지만, 제가 사실 요 작품 하면서, 혹시 꼬머니에게는 엄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고 질문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저는 이 작업을 보면서, 너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하여튼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3년 전에 이제 곧 엄마 3주기가 오는데, 그 아팠을 때 그 거즈 때문에 이 작품은 좀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저한테 엄마는 그래서 좀 밝은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엄마는 도시락? 사남매를 키우는 엄마가 저희 항상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옹기종기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갈 때 도시락 한 10개, 11개 막 정말 제가 고3 때는 줄줄이 하나씩 들고 근데 그 도시락을 학급에서 탁 이렇게 점심시간이 아니고 1교시 끝나고 탁 펼치면 우르르 모이죠. 이게 제가 거의 도시락을 다른 친구들이랑 또 나눠 먹으면 지금까지도 오히려 그 엄마의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의외로 또 제 친구들이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튼 엄마는 도시락. 엄마는 도시락. 루이스의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은. 네, 맞아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인데 저는 루이스의 요 작품을 보면서 슬프기도 했지만 굉장히 루이스의 성장이죠. 왜냐면 80대에 이런 작품을 했고 엄마를 다시 기억 속에서 소환해내서 엄마를 꿰매줬잖아요.
엄마의 우리, 아픔을 우리 전해줬잖아요. 쌤님이 마망 캐나다 오타와에 확인하려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캐나다 오타와에도 있었구나. 음, 음, 음. 어, 역시 우리는 또 함께 해야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군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럼요, 쌤님, 그럼요. 감사, thank you. 감사, 감사, 감사. 야, 마망 작품은 참 좋겠다. 돌아가셔도 자기 작품들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어서. 수도 작업해요. 네, 네. 마망으로 각인시킨 우리의 센 언니, 루이스 네, 브루즈와 네, 언니입니다. 음, 그녀는 계속 성장을 했었죠. 어쨌든 작품 크기가 계속해서 커졌으니까. 자, 하나 질문 더. 꿈 언니한테 여성에게 성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왜냐면 루이즈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 가시적으로 보면 작품이 계속 커졌으니까 그것도 성장 아닌가요? 사이즈가 커져서, 네, 사이즈도 커지고 많은 작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엄마 아버지를 음, 자신도 치유했으니까 그것도 마음의 성장이죠. 그쵸. 저는 성장. 그러게 성장이라 그러면, 여성에게 딱히 성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굳이 앞에 조건을 여성에게 성장이란 어떤 건가 하면 모르겠어요. 어떤 키우는 역할, 어, 고유한 역할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 어떤 누구를 키우고 이렇게 북돋우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내가 나를 북돋우고 키웠을 때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네.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것들, 그게 뭐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방향을 달리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머무르지 않는 게 성장이 아닐까. 그래서 나한테도 그렇고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테두리, 가족을 넘어서 가까운 커뮤니티도 그렇고 그게 성장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가? 아니, 이런 음, 거지. 제가 지금 음, 드는 음, 생각. 왜 음. 여성에게 성장이라?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는 성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모든 그치, 뭐, 인간은. 앞에, 네.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여성에게 성장이란 하니까 뭔가 네네, 네. 여성의 네네. 역할을, 를 해야만, 그것도 좀 의무적으로 포함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가시는구나. 세인트님. 네, 네, 다음에, 너무 감사해요.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작업 열심히 화이팅! 우리 예술인 화이팅! 아, 참. 언니는 브루스와의 인생? 예술 작품? 그런 거 이제 쭉 2주 동안 저희가 푹 빠져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보시면서 좀 음, 감상평이랄까? 뭐 그런 거. 감상평? 네. 감상평이라 그러면, 그러게요. 제가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네, 상태가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너무 안 좋으셨죠. 사실은 굉장히, 막, 몸이 다 터지고, 막 정말 아래 위로 다 터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고온한 시간 와중에 어렵사리 만난 루이지 언니인데, 터지면서 어, 그, 만난. 그쵸. 그래서 그런지 작품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녀의 불안이 좀 이렇게, 워낙 작품 자체가 세기 때문에, 뭐, 제가 아프지 않아도, 아픈 상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불안과 마주하는 어떤 시간들이 좀 몰두하다 보면 네. 생기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짧게지만은, 그런 저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 그녀로 인해 가지고, 나의 불안과 그 다음에 나의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 이제 나 자신을 자꾸 헤쳐보는 시간들을 덕분에 잘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난번 나혜석 언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언니들을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과정 중에 있다 보면 네. 참 다행이다. 이런 네. 여인들이 잘 살아줘서 맞아요, 맞아요. 100년 전에, 선배잖아요, 선배. 100년 전에 멀지 않은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든지 옛날 네.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와닿으면서 너무 잘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다면 나도 잘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들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가 찾을 수 있어서 내 나이 네네. 50대에 이 여인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나한테 주어져서 참 고맙다. 뭐 그런 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어땠어? 수는? 감상평을, 사실은 꼬머니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거미로만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회화 작품이나 드로잉을 몰랐을 때는, 뭐 어쩌다 미술사학자 남편 만나서 뉴욕 가서 뭐 좀 유명해지더니, 거미로 유명해지더니 죽기 전에는 또 이렇게 또 큰 작품을 해가지고 뭐 돈독이 올랐구나? 뭐 이런 생각? 이건 정말 여담인데, 뭐 그러다가, 그래도 꼬머니랑 하기로 했으니, 이 그녀를 한번 쭉 이제 좀 파헤쳐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루이스 부르주아 언니였는데, 저는, 존경심? 존경심이 첫 번째로 들었고, 그 존경심 안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쉬지 않는 열정과 성실함, 그런 거 굉장히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일련의 작업들이 전부 다 자전적인 고백과 같은 작업이잖아요. 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또 고통받을 때 결국 나를 치유하는 거는 용서밖에 없다. 나를 치유하는 것은 용서다. 또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좀 더 단단하게 좀 살아갈 힘도 얻는 게 아닐까. 그래서 참 배우는 게 되게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 라꼼수 하는 시간은 첫날은 너무 마음이 폭발할 듯 거대해져서 막 2시간을 달렸는데 저희가 최대한 1시간을 넘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스킵된 상황이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은 좀 여지를 두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혹시나 이렇게 또 그녀를 또 알게 됐으니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그녀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또 그래서 수님이 또 다른 수님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를 또 응원을 해주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녀에겐 작품이 방어 기제였던 듯. 그래서 네, 계속 큰 작품, 맞아요. 정말 네. 투쟁이었죠, 투쟁. 작품을 하면서. 맞아요, 방어 기제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거의 죽기 전에 GQ 잡지에서 이제 막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거기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평생을 싸웠다. 맞아요. 자기와 자기 안에 음, 있는 모든 것과 음, 평생을 싸웠는데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치열하게 싸운 그녀, 그리고 성실하게 싸운 그녀. 그래서 참 그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그녀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 사진에 나와 있는 그거거든요. 이 필레트라고 하는 게 남성, 이게 지금 페니스인데, 페니스와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소녀. 제목은 또 필레트라 있어요. 소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한 곳에 넣으면서 뭔가 용서의 시간들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석준님, 우리 같이 보러 가요. 어디 계세요? 서울 계세요? 호암미술관. 같이 또 좋은 시간, 음, 나누시고요. 네, 나누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정리해야죠. 그죠? 네네, 그렇죠. 올해 이제 시간도, 오늘, 네, 잘 함께 해주신 마지막까지 거의 다
다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 거의 마지막까지 다 계셔주셨네요. 세상 8분이나 오셨어. 네. 웬일이니? 큰절 드립니다. 제가. 저희 둘 큰절 드리고요. 언젠가 네, 또 맞아요. 뵙고, 연그름니 아버지를 용서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러니, 연그름니, 예, 예, 예. 예, 같이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계시는 곳에서 또 만나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같이 이걸 기회로 한번 또 얼굴 뵙고요. 저는 멀어서 온라인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2주 후에 저희는 또 다른 작가, 미비안 마이어라고 하는 멋진 언니 또 만나러 갈게요. 네. 여러분 또 같이 해 주시고요. 잠깐만, 저희가 사실은 오프닝 멘트는 짰거든요. 근데 클로징 멘트를 멘트는 안 짰어요. 못 짰어. 아, 정말 아침에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나 네, 음악은 다음에 또 봬요. 음악은 자, 또 음악은 좋습니다. 틀어야지. 잠깐만. 네. 음악을 틀고 끝낼게요. 들리시나요, 여러분? 자, 노래 제목은 땡큐입니다. 땡큐. 라콩수 이해 루이즈 브라자와 함께 할 시간.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회 때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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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트 뿅뿅뿅. For every hour that we 네, search 이주에 봐요. to explorers of nowhere, oh no. 자,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The secret codes in your eyes, the crazy laughter and the cries, oh yeah. And I thank you for